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간만에 파두라는 대여가 출격을 하죠. 언론에서 일찌감치부터 하도 난리부르스를 쳐서 LG 엔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맞는지, 공모 구조는 어떤지, 또 공모가는 적정한지 이런 것들 차례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두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전문 기업이에요. 팹리스란 공장이 없이 반도체의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얘기하죠. 반면에 팹을 갖추고서 생산만을 전문으로 한다면 그건 파운드리, 대만의 TSMC가 여기에 해당을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파두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있을까? 네,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SSD 컨트롤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모두 저장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클라우드나 AI, 빅데이터, 5G,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죠. 데이터 센터는 대충 알겠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SSD 컨트롤러는 또 뭐냐? 우선 SSD가 뭔지부터 살펴보자면요.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쓰였었는데 이제는 SSD, Solid State Drive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대요. HDD는요. 개인 PC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백업하는 역할로도 주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그림에서 LP판처럼 생긴 동그란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PC를 부팅하면 윙하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게 바로 이 HDD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HDD는 물리적 움직임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읽기, 쓰기 이런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좀 느리고 움직이는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충격이나 진동에 취약하고 소음과 발열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SSD는요. 플래시 메모리라는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와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모터가 없으니까 소음도 발생하지 않고 소비 전력과 발열도 적다고 하고요.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니까 외부 충격으로부터 손상될 가능성도 매우 낮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SSD로 대체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SSD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데이터의 저장을 담당하는 낸드 플래시와 D램 플러스 컨트롤러라는 게 같이 부착이 된다고 해요. 여기서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의 집적도를 높여서 SSD의 용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컨트롤러는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고 또 에러를 수정해서 SSD의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블로그 글을 조금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낸드 플래시가 책을 꽂아놓는 서재라면 컨트롤러는 어떤 책을 언제, 어디에 넣고 또 다시 끄집어낼지를 결정하는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정리를 하면 파두는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로 쓰이게 되는 SSD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를 전문적으로 설계한다. 한 10년 전쯤에 유튜브에요. Some MacBook Airs have slower than others. 이 맥북 에어라고 속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SSD에 적용된 컨트롤러 기술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세 개는요. 지금 파두의 SSD 컨트롤러 제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젠3, 젠4, 젠5까지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자체 설계한 컨트롤러에다가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낸드 플래시, D램을 공급을 받아서 SSD 완제품도 설계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완제품도 젠3, 젠4, 젠5까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매출은 젠3 컨트롤러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23년 1분기 기준 64.2%,
그리고 젠4 SSD 완제품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두는 이런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데 업계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기술력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는요, 미국의 마벨과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단독 컨트롤러 업체로서 마벨은 2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빅테크의 대부분의 선택을 받아왔어요. 근데 파두의 기술력이 이들과 비교해도 조금 앞서고 있다는 설명이거든요. 파두는 2015년에 설립됐으니까 업력이 10년이 채 안 되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마벨 수준의 컨트롤러를 생산해냈다는 자체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과 설계 난이도를 축적해 왔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증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을 입증한 대표적인 레퍼런스가 있어요. 지난해에 SK 하이닉스와 협업을 통해서 미국의 빅테크인 메타, 과거의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메타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게 되는 SSD에 파두의 컨트롤러를 탑재하게 되는 방식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SSD는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스펙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소수의 플레이어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파두가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업체의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컨트롤러의 기본적인 성능뿐 아니라 저발열, 저전력, 신뢰성 부분에서 모두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인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파두의 몸값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 분야의 첫 번째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비상장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좀 매력적인 타이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넘어가서 주요 기업용 SSD 컨트롤러 시장의 현재 점유율 현황을 보시면요.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독립 컨트롤러 업체 중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마벨과 마이크로칩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파두는 점유율이 한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지금 파두가 낸드 메모리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을 뚫었고 또 메타에도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앞으로는 3강 구도를 만들 것이다, 형성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실적을 좀 같이 보겠지만 아직은 연속해서 적자 기업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 기술 평가에서 국내 비상장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AA 그리고 A 등급을 획득을 합니다. AA는 보시면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 장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등급이라서 요것 또한 파두의 매력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했듯이 아직은 수익성이 입증이 되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22년부터 메타와 공급이 체결되면서 젠3 SSD 컨트롤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 21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기업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크게 잡혀서 전환사채나 전환상환 우선주 이런 평가 손실이 크게 잡혀서 단기 손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현금 유출이 동반되지 않는 회계상의 손실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지금은 전환사채나 전환상환 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행히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잡히지가 않겠습니다. 아무튼 23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53.6%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됐으나 여전히 손실을 기록 중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은 주요 매출처가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낸드 플래시 업체와 최종적으로 메타에 탑재가 되는 SK 하이닉스의 SSD 두 군데가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출 비중의 98.82%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출 편중 위험이다 또는 매출이 아직은 너무 낮다, 고객사가 너무 적다라고 보기보다는 메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메타가 이 기업용 SSD 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빅테크 영업도 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22년부터 다른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샘플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는 해요.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 샘플 테스트, 제품 성능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고 고객사들이 계속 만족을 한다면 이들이 최종적으로 신규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는 23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처가 좀 다각화되고 매출도 급증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컨트롤러 위상을 제대로 드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내용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 보고요. 공모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625만 주를 공모하고요. 밴드는 26,000원에서 3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1,93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조 4,898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네요. 지금 WCP 이후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IPO 시장이 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덩치가 큰 친구들이 상장 절차를 밟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원하는 밸류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1조 원 이상의 대여 등장이다. 청약은 27일부터 28일까지,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상장은 8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예정일이 8일이라 MI큐브 솔루션하고 상장일이 겹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8월 7일로 변경이 되면서 동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가능 증권사가 무려 6개나 됩니다. NH, 한투, 한화, 현대차, 유진, KB. 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5.6%가 배정이 됐는데 상단 기준 108억 원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직원 242명 기준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간은 부담이 있는 수준이라 혹시나 미달이 발생할지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8.92%로 적지 않습니다. 꽤 있어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특히 36.35%로 높기도 하고요. 자,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약 5,798억 원.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과연 상장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이게 다 잘 소화되면서 올라가 줘야 IPO 시장이 확실히 살아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벤처 금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벤처 금융의 투자를 계속 잘 유치해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벤처 캐피털을 주주로 두고 있고 그들 중에 보유의 수가 걸려있지 않은 물량이 꽤 되는 거예요. 그들의 투자 단가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전환상환 우선주와 전환 우선주, 전환 사채 이런 것들 보통주로 이미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환 가액을 써놨습니다. 보시면 아무튼 간에 전부 다 밴드 하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실시한 23년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24,575원이었습니다. 밴드 하단인 26,000원보다 낮다라는 거. 그래서 벤처 금융은 상장 당일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 그 밖에 상장 이후에 풀릴 수 있는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256만 2,578주 중에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214만 2,778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116만 주 정도는 임원들이 보유한 수량이고 1년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상장 즉시 행사 가능한 수량은 98만 1,976주, 상장 예정 주식수의 2.04%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표가 너무 커서 발췌해오지는 못했는데 행사 가능한 수량의 발행가액이 100원, 4,500원, 7,107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공모가 밴드 상단이 31,000원이니까 임직원들 잭팟이 터졌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정말 알 것만 같습니다. 행사 가능성 굉장히 크겠고요. 그래도 2% 정도 수준이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이 전부 다 규모가 굉장히 큰 해외 기업들이에요. 브로드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맥스리니어. 주관사 측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향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팹리스 기업을 국내 상장사 중에는 찾기 어려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부 데이터 센터형 SSD 완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은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SK하이닉스는 주로 또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파두가 글로벌 4대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인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초거대 데이터 센터로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보유했다고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들로만 고려했다.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부터 굉장히 좀 자신감에 차 있는 느낌. 우리도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만 비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피어그룹이 미국 팹리스 3사로 선정이 됐고 이들의 평균 퍼는 22.51배로 계산이 된 겁니다.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적자 기업이니까 미래 추정치를 썼을 텐데요. 24년과 25년의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평균을 내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추정 순이익을 보시면 우선 23년 1분기 매출액이 177억 원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전체 매출은 1203억 원까지 추정치를 잡아놨고요. 24년에는 23년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 성장을 한다고 전망을 했고 25년에는 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전망을 해놨어요. 샘플 테스트 중인 고객사들의 최종 확정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그로 인한 매출 확대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장밋빛 미래가 잔뜩 담겨있긴 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순이익도 23년 16억 원에서 24년 948억 원, 25년에 1,900억 원 이렇게까지 추정을 해놨다는 거. 이 기대치를 잔뜩 머금은 주당 평가가액이 4904원으로 계산이 됐고 그에 비해서 할인율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36.40%에서 24.20%. 자, 그렇다면요. 파두의 23년 예상 순이익 16억 원과 밴드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 1조 4,898억 원 기준 PER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931.13배가 나와요.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하이퍼스케일의 고평가인 거죠. 자, 국내 기업 중에서 비교 대상을 좀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내에서 팹리스 1위 업체인 LX 세미콘을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LX 세미콘의 22년 순이익 기준의 퍼는 7.85배 정도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은 21일 기준 1조 8,346억 원 정도. 파두가 만약에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되고 상장일에 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준다면 1위 자리는 단숨에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정말 매우 고평가라는 거. 만약에 작년 하반기 아니면 올해 초 정도의 분위기였다면 이 밸류로 상장을 추진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가 확 살아나준 덕분에 이 정도를 질러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고 상장도 그렇고 타이밍이기는 하네요. 자, 제가 최대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 기대치를 용인을 하고 포함을 시켜서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24년 예상 순이익 투자 설명서 그대로 썼고요. 948억 원. 여기에다가 적용 퍼도 해외 기업들의 평균 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22.51배. 그러면 평가 시가총액은 약 2조 1,339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상장 예정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44,402원 정도. 그러면 밴드 상단 31,000원보다는 43% 플러스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두는 덩치도 굉장히 크고 공모가도 막 적정하다고 보는 편은 아니라서요. 기대치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정리 부분은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한번 쭉 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에 대한 기본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가능 증권사가 6개나 된다고 했죠. 청약 당일에 눈치 싸움이 엄청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 NH에는 100만 주, 한투에 43만 7,500주, 한화, 현대차, 유진, KB에는 3만 1,250주씩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 물량의 차이가 좀 크죠? NH가 가장 메인이에요. 제가 가장 오른쪽에 참고 청약 건수로는 해당 증권사에 가장 많이 유입이 됐던 케이스들 한번 적어봤어요. 이 증권사가 계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인지 아닌지 좀 참고를 해서 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쭉 봤을 때 공모주 붐 이후에
완전히 대여급들을 진행하지는 않았던 NH, 한화, 유진 요 정도가 균등 수량 대비해서 계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균등 청약에 있어서는 비교적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청약 기본 정보를 보시면요. 청약 수수료는 KB가 1,500원이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다 2,000원이에요. 청약 한도는 100% 기준 NH가 32,000주, 한투는 50% 등급이 존재하고 그들이 7,000주, 한화는 온라인 청약 시에 3,000주, 현대차는 1,500주, 유진은 3,000주, KB는 100% 등급이 1,00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각 증권사의 본인의 우대 등급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보시면 하나부터 KB까지는 한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금액으로 계산해도 증거금 규모가 낮죠. 그래서 비례 청약을 하실 분들은, 많이 하실 분들은 NH와 한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비례 경쟁률의 차이가 조금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증권사별 청약 한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청약 2일차 예상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례까지 하실 분들은 조금 잘 따져보셔야겠네요. 자, 계좌는 언제까지 개설해야 참여를 할 수가 있는지 가장 또 오른쪽 칸에 적어뒀으니까 참고해서 없는 계좌가 있다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버릇처럼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얼른 마무리할게요. 수요 예측 결과는 26일에 발표가 될 거고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쏟아져 내렸다 거쳤다를 반복하는 요즘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덕 없이 늘 평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